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의 경고, 일본이 피크 코리아라는 단어를 꺼내드렸고, 한국의 경제가 정점을 이미 찍었고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 한국은 끝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이 피크 코리아라는 단어가 정해진 미래인가? 일본의 그 표현이 정말 기분 나쁘지만, 또 일본한테 들어서 더 기분 나쁜 감정도 있겠지만, 그 일본의 경고가 타당한 것인가, 그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경제지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끝났다, 확대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한국은 끝났다, 한국은 망했다, 이런 느낌. 피크 코리아, 피크 차이나가 아니라 피크 코리아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2024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면서 저도 2024년에 이제 장기 침체의 서막이 오지 않는가 하는 우려, 걱정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실제 그런 모습인지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또 여러분들께 피크 코리아 정말 타당한 것인지 진단해 봐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경제가 최근에 굉장히 자존심을 많이 구겼습니다.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 또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 2022년보다 23년이 어려웠고,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 국면에 서서히 진입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세안5도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고, 미국 경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유지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엄청난 셧다운이 있었고, 그 셧다운의 경제적 충격 이후에 다시 리오프닝의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본과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는 가운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 성장률이 2022년에 고작 1%였는데 2023년에는 2%로 나름 성장률이 올라가는 모습. 그런데 한국 경제는 2022년에는 나름 선방했는데 2.6%로 나름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는데, 2023년 올해는 이 고물가, 고금리에 역습을 당해내지 못하고 강한 경기 침체를 맞이하는 모습. 또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일본의 경제 성장률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일본보다 성장세가 더 낮다 하는 자존심을 구긴 그런 모습. 유독 우리나라는 일본과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일본 주요 경제 지도들이, 언론들이 일본은 잘 나가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식으로 좀 비꼬는 지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배경을 생각해 봅니다. 그 밖에도 한국 경제를 굉장히 많이 경고했던, 걱정했던 많은 국제기구들의 메시지가 한국 경제의 가계부채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의 그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은 나라 100%를, 그러니까 한국의 GDP 규모보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더 크다, 100.2%에 달하는 이 비율은 세계에서 유일한 수준이다 라고 또 IIF, 국제금융협회가 경고를 했죠.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 성장세는 더딘데, 출산율도 낮은데, 그리고 가계부채 비율은 높고, 이런 이상한 경제 구조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한국 경제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지적한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경제 정말 피크 코리아 맞는가, 현실인가,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혹여나 일본의 편에 서서 한국 경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피크 코리아 맞는가, 장기 침체에 진입하는 모습인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한때 우리 경제는 이렇게 정말 한 14%에 달하는
높은 고도의 성장세를 유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죠. 오일 쇼크 이후에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1980년대 대략 한 8, 9%대로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또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대략 5, 6%대로 내려앉은 모습이었어요.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고 나서는 한국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대략 3%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 2022년 2%, 2023년 1%, 또 2024년도 1%, 또 올라가 봐야 2% 초반 그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가 고성장세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암울한 진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객관적인 한국 경제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024년 경제전망서에서 한국 경제 장기 침체에 진입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그런 트렌드로서 제시를 했었는데요. 정말 장기 침체 오는가라는 것을 진단할 때는 우리는 실질 성장률이 아니라 보시는 잠재 성장률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게 실질 성장률이라고 한다면 잠재 성장률, 한국 경제의 경제 구조, 산업 구조, 인구 구조를 감안했을 때, 독특한 외재적인 충격이 없을 때 한국 경제는 평범하게 어느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잠재 성장률이죠. 한때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이 거의 10%를 육박하는 수준이었고요. 7%, 5%, 3%대로 내려앉았다가 2020년대 2%대로 진입을 해서 2024년부터는 1.8% 수준의 잠재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떤 대대적인 구조적인 변화, 구조적인 경제 혁신, 혁명 이런 것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그냥 평범한 때 성장률이 그냥 2% 언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제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피크 코리아 현실인가? 저는 현실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피크 코리아임을 냉엄하게, 그 지적을, 경고를 냉엄하게 받아들이고 구조적으로 어떤 혁신을 꾀해서 혁명을 단행해서 어떻게 이 피크 코리아가 아닌 도약하는 경제,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KBS와 2024년 2, 3, 4일 이 3일 동안에 이 특집 토론이 있어요. 그 토론의 그 3일에 걸친 그 토론의 어젠다를 세팅할 때 사실 제 24년 경제전망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 작가님들이 그 1번 파트 글로벌 경제, 또 2번 파트 한국 경제 파트, 또 3번 파트가 뭐죠? 산업기술 파트.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2, 3, 4일에 걸쳐서 그 특집 토론을 진행하거든요. 그 중에 저는 4일 날 출연을 해서 이 피크 코리아 맞는가 한국 경제라는 관점에서 다뤄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피크 코리아임을 냉엄한 현실임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도약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라는 말씀을 좀 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의견은 대외적인 관점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말 그대로 피크 코리아 상황에 놓인 거 맞는지, 또 대내적인 관점에서도 피크 코리아 상황에 놓인 게 맞는 것인지 좀 진단해보고, 그리고 대내적으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꾀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나하나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무디스가 향후 경제에 대해서 전망하는 프로젝션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9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
그게 이 수평축이고요. 2024년과 25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 그것을 이 세로축으로 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코로나19 전까지는 이렇게 고성장했는데, 우쪽으로 갈수록 고성장이죠. 나름 괜찮았는데, 근데 2023년이 지나고 24년 이후에는 그만큼의 성장세를 유지 못한다 하면 이 빨간색 밑에 있는 축에 들어가고요. 이 위에 있는 축에 들어가는 국가들은 그래도 18, 19년 동안의 성장률보다는 코로나19를 겪은 이후 24년부터는 그거보다는 나은 경제로 간다라고 표현한, 진단한 그런 국가들입니다. 일본은 2018, 19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보다 2024, 25년 동안의 성장률이 조금 높다. 쉽게 말하면 18, 19년 때는 0%대 성장에 머물렀는데 그래도 24, 25년 동안에는 1% 성장대로 도약한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2%대 중후반 그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했다면 2024, 5년에는 2% 성장세를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진단한 모습이에요. 또 비교해 볼 만한 대상국이 독일인데요. 독일 경제 2023년 역성장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경제였는데 그래도 이 어려운 경제에서 딛고 이탈리든 저머니, 독일이든 둘 다 또 이렇게 툴툴 털고 24, 25 괜찮은 경제 국면으로 전환되는 국가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에 어디에 놓일 것인가 라는 것을 진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래에 놓여 있다. 또 여기서 이 선진국들을 진단을 한 건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토록 의존하고 있는 이 수출 대상국 미국이 역시 안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역시 신흥국별 지적입니다. 신흥국별로 보면 중국이 밑에 있어요. 러시아도 밑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죠.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죠. 앞으로 안 좋아질 것으로 보는 24년 경제 미국도 중국도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계산해 보면 거의 40%에 달하는데 그러면 이 안 좋은 국가에 계속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면 그동안에는 이들 국가가 좋을 때 우리 국가도 좋았지만 우리나라도 좋았지만 이들 국가가 이제 안 좋아지는 국면에 계속 그 구조를 유지한다면 우리도 같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향후에는 제가 그토록 말씀드렸던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 인도 보세요. 2018, 19년 성장률보다 24, 5년 성장률이 높고 24, 5년 평균 성장률을 대략 한 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성장하는 나라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높여나가는 인도로의 수출 시장, 신시장 개척, 신상품 또 진출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모습, 이런 수출 구조의 혁신 이런 것을 단행하면서 우리나라가 장기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의견을 올려봅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빨강색, 초록색 보세요. 성장세가 24년, 25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일본 경제도 그렇게 좋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경제도 역시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좋지 못할 이 3대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 또 공급망 의존도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한다면 같이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피크 차이나라고 표현하고 일본도 우리나라한테 피크 코리아라고 했지만 이 모든 국가가 다 같이 피크를 찍고 하향안정화되는 나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대외거래 관점에서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수출 시장을 또 확보하고 해외 시장을 또 개척할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대내적인 관점에서도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우리나라 경제의 오명, 그것은 출산율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합계 출산율이 23년 들어서 3분기 기준으로 0.7명에 달합니다. 1명도 아니고 0.7명이고요. 그마저도 향후에 더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출생아 수를 보면 1990년대 한때는 보시는 것처럼 72만 명 이상의 출생아 수가 계속 나타났다면 23년 들어서 그의 반도 안 되는 17만 7천 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참 이렇게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인구 감소를 예보하고요. 또 인구 감소는 또 다른 인구 감소를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출생아 수가 또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출생하는 출생아 수가 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합계 출산율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도 지금 소위 72만 명의 출생아가 성인이 되어서 잉태하는 출생아 수가 역시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면 이제 17만 명의 출생아 수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그 출산율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결국 기록할 출생아 수는 얼마나 더 줄어들지를 가늠해 보면 한국 경제에 정말 암울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인구 감소, 또 인구 감소 속에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동시에 고령자 수는 더 많아지는, 결국 100명이 한때는 5명의 고령자를 부양했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 100명이 50명을 부양하고 100명이 70명을 부양하고 이제 100명이 2070년대에는 100명이 넘는 고령자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역동성이 깨지고 국민연금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가 안타깝게도 정해진 미래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더 암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한 가지 부분이 노동 부문이고 그 다음 한 가지가 자본 투입이고 마지막 한 가지가 생산성인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역시 생산성 혁신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향후에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노동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걱정이 되는데 그게 우리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데, 그 노동력이 줄어들더라도 그 노동력 한 단위가 생산하는 많은 아웃풋을 가져온다면, 다른 말로 생산성이라도 올린다면 잠재 성장률이든 실질 성장률이든 떨어뜨리지 않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이런 나라들이 OECD 회원국 맞아? 할 정도로,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맞아? 할 정도로 콜롬비아, 멕시코, 사우스 아프리카, 코스타리카, 칠레, 그리스, 헝가리, 이런 나라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이 제일 떨어진다는 면에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올릴까, 교육혁명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릴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세계 주요국들의 노동 생산성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2000년 당시보다 2021년 약 20년 동안 노동 생산성이 얼마나 크게 개선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밖에 많은 나라들이 노동 생산성이 개선되고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 생산성이 개선되지 못하는, 역시 이 후위 국가에 해당되는, 생산성도 떨어지지만 생산성의 개선도 미흡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는 잘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혁신하는 그런 우리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나라가 R&D 지출이 GDP 대비 굉장히 높았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우리나라가 2012년에도 2022년 기준으로도 세계 주요국 중에 전체 R&D 지출액이 GDP 대비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많은 비중으로 R&D 지출을 늘려왔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제 규모 대비해서는 많은 R&D를 지출해서 기술 혁신을 이루고 생산성 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신산업, 신성장 동력 산업 영역을 우리가 세계 제1의 국가로서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R&D 지출을 줄인다면 생산성 혁신은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안타깝게도 일본이 경고한 한국은 끝났다라는 말에 가깝게 갈 수 있습니다. 그 경고를 오히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는 더 도약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R&D 지출 영역에 카르텔이라든가 무분별하게 지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하고 R&D 그 지출 구조를 또 클린하게 혁신하는 노력도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고, R&D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려서 미래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R&D 예산 지출 면에 있어서도 세계 주요국들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한 해 총 R&D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정부 예산이 대략 25, 그리고 75 정도가 비즈니스, 민간 기업들의 예산 투입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를 보십시오. 민간 기업과 정부 부문의 R&D 예산 말고 다른 색깔들이 많이 있죠. 빨간색이 있어요. 교육 부문, 그죠? 고등교육, 그러니까 주로 대학이나 대학원 단위의 적극적인 R&D 예산 지출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늘색이 있죠. Private Non-Profit Sector. 이런 영역에서도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다양한 영역에서 R&D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개선을 통해서 정부 R&D 예산이 줄지라도 민간 R&D 예산이나 그 밖에 다른 부문에서의 R&D 예산을 또 투입할 수 있는 균형된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우리 R&D 혁신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의제를 좀 던져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경제가 이제 장기 침체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KBS 특집으로 다룰 그 대주제를 제안했는데 그 대주제는 두 번째 한국입니다. 두 번째 한국으로서 다시 도약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채워나갈까?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다면 그 강점을 더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부의 노력, 기업의 노력, 또 여러분과 같은 우리 가계의 노력이 함께 맞물려 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일본의 경고가 결과적으로 맞지 않았어 라고 후대에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다시 되지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경제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좀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